세 번째로 주제 강연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연자는 김아람 교수님이시고 이학 박사,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공부했으며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원으로 미국 MIT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한동대 생명과학부 및 AI 융합학부 교수이십니다. 우리 김아람 교수님께서 AI 시대 유전자 기원 연구 논쟁에서 검증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생명과학부 그리고 AI 융합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과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생명과학자이고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전공은 생명이랑 컴퓨터 공학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때는 주로 생명과학 연구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포스닥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그 인간 게놈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간단하게 스냅샷으로 보여드렸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관심 있는 우리 그 분들 계시다면 같이 또 이어서 학문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특별히 AI를 DNA 언어에 학습을 시켜서 지금 현재 희귀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차세대, 좀 더 안전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를 설계하고 그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성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를 엔지니어링을 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 과학자로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관찰 가능하고 실험으로 확인이 가능한 모든 과학적 사실을 수용합니다. 돌연변이라든가 환경의 적응이라든가 또 유전적 부동, 그리고 격리 등에 의한 계통 내 다양화, 이것들은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당연히 다 인정을 하고요. 또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 유전체 서열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방법론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창조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창조과학 연구를 하는 것이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창조과학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풍성한지 과학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창조론은 과학적 이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론은 진화론보다 현재 우리 인류가 관찰하고 있는 생명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먼저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3년에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3차원 구조에 담길 수 있는지를 처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반세기 만에 이제 생명의 언어를 해독하는 도구를 손에 쥐었죠. 그것과 함께 우리 생명체의 DNA 서열을 해독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싸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사람의 DNA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단순한 DNA 서열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유전자들입니다. 복잡하고 고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정보 복합체라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검정색으로 쓰여 있는 코딩 서열, 저 부분이 실제로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단백질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라고 생각되는 독립 생존 세균의 지놈을 카운트를 해보면 그 안에 약 5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2만 개 정도의 단백질 유전자가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이것들은 진화론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명체들은 언젠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시 세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 모든 생명체가 그 오래전 어딘가에는 보편적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공통계통수라고 해서 처음 시작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서 유전 정보가 축적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더 복잡한 계통을 출현시킬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창조과학 관점에서 생명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도로 복잡한 이 유전체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보다는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도의 유전체는 유전자들은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변형될 수 있고 분화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형태의 틀을 유지하고 보이지 않는 특정한 바운더리 내에서 그 유전 정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저 끝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끝부분을 보시면 이 끝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관찰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생명체들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창조과학적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계통 내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지금 저희가 실제로 관측 가능한 그 모든 계통 내에서의 분화는 이러한 구조도에서도 충분히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저러한 단일 계통수에서부터 저 복잡한 유전 정보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노보 유전자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유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유전자가 없던 구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쌓이면서 자연 선택을 받아서 그곳에 원형 유전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박스 또는 뒤에 있는 박스가 먼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런 것들이 충분한 자연 선택을 받아서 실제로 기능하는 유전자가 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디노보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펍메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논문들을 일부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가 이 디노보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진화론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디노보 유전자 이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찰한 사례가 아직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과 여러 가지 일부 가능성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것에서는 당연히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가정과 전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과 전제는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가정을 검증받게 됩니다. 인류가 직접 관찰한 아주 흥미진진한 장기 진화 연구가 있습니다. LTE라고 해서 Long Term Evolution Experiment. 그래서 1988년도에 시작된 이 실험은 12개의 대장균,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을 실험실에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길러왔습니다. 이 대장균한테 영양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아주 간신히 살 수 있을 정도의 글루코스,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시트르산과 함께 이 미생물을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회자가 됐었는데요. 한 3만 1000세대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특정 계통에서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시트르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대장균의 주요 먹이는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장균은 포도당을 먹습니다. 그리고 시트르산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지는 포도당이 굉장히 농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시트르산은 반면에 되게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대장균이 이 포도당이 많이 없으니까 계속 못 먹고 있었는데 이 시트르산을 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서특필이 됐고 굉장히 저명한 논문에도 나면서 이것이 진화의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관찰임은 맞습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형이 직접 관찰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죠. 저도 이것이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이 논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혹시 이 시트르산을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유전 정보가 형성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이것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진화론이 설명을 해야 될 새로운 유전 정보의 질적 증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이 대장균이 그 시트르산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유전자를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산소 환경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모터와 그리고 이 시트르산을 분해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가 재배열을 통해서 시트르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찰한 것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유전 정보가 재사용되고 변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그 연구 논문에서 보여준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의 일부 요소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색깔이 바뀌지 않고 그 중에 일부가 복제가 되면서 재사용이 되고 재배열이 되면서 실제로 산소가 있는 곳에서도 시트르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와 또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접 관찰 진화 연구, 즉 우리가 직접 조상이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후손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그 모든 과정을 관찰한 것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좋은 실험 기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실험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야외에 있는 관찰 실험들까지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물론 이 안에 흥미로운 유전적인 변형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새로운 복잡한 계통을 출현시킬 수 있을 만한 유전 정보의 증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연구 결과 말고 또 최근에 혹시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고 또 배워야 할 만한
그런 결과들은 없는가 궁금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AI 시대를 맞으면서 저희가 AI를 사용해서 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펀메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저희가 이볼루션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확장 키워드도 이볼루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 필터링을 했는데요. 이 저널이라는 것이 이 퀄리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저널의 퀄리티를 퀀타일로 나누게 되는데요. 퀀타일 2 정도는 한 상위 50% 정도 되는 저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저희가 배제하고 Q2까지 해서 저희가 저널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LLM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칙을 주고 그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LLM이 헐루시네이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추론에 있어서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하면 이 헐루시네이션을 급격하게 낮출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이 추론의 온도를 낮춰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접속을 해서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AI가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 액세스가 가능한 저널만 추렸더니 처음에 4만 건 이상 정도 되었던 진화에 관련된 논문, 근데 그것이 실제로 저희가 생물학적 실험을 한 논문으로 한정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약 9,472건 정도의 SCI 논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3년 동안 저희가 최근 3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메타 분석을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는 못하고 AI가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막다운 형식의 방식으로 논문을 변형시킨 다음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류의 로직은 다음과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은 직접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확실한 실험적 증거를 담고 있는 논문들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 중에서 실제로 유전적인 정보의 변화 또는 증가가 나타나는지를 AI로 하여금 판별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AI의 정확도를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2명의 생명과학 연구자를 세워서 이 LLM의 정확도를 200개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LM에다가 3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직접적인 관찰 진화 연구인 경우에 유전 정보가 증가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유전 정보가 단순히 변형이 된 것인지 혹은 직접적인 관찰이 아니라서 가정과 전제가 들어가서 명확하게 그것이 실제적인 원인 관계라고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 3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가운데 저 점이 찍힌 게 저게 에러가 아니고요. 그냥 테스트로 보여드린 건데 저거 하나가 논문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류 정확도가 90% 이상이었고 특별히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분류하는 데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9,000건에 대한 논문을 저희가 실제 LLM을 통해서 에이전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검증하는 과정을 2배로 늘려서 관측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지금 현재 펀메드에 출판되고 있는 논문들이 직접적인 관찰 진화 연구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열들이 이러한 공통조상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추론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780편 정도는 직접 그 연구자들이 실제 그 조상이 되는 조상이라고 보긴 어쨌든 그 현 시점에서 특정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직접 관찰하면서 유전 정보의 변화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LLM의 그 가운데서 실제로 조금이라도 유전 정보가 증가한 경우가 있는가? 기존에 이미 있는 유전 정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유전 정보가 무작위적인 돌연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의 연구입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광대한 시간에 비하면 스케일이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변형 또는 생성이 일어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과연 유전 정보의 질적 증가가 가능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시 세포가 우리 인간까지 오는 그러한 엄청난 유전 정보의 축적이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가능한가? 현재 우리가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역사 가운데 생명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스케일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찰한 대부분의 것은 종 또는 계통 내의 다양화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또 일부는 멸종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실에서 또는 현장에서 측정 가능하고 관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우리는 과거를 직접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과거의 흔적을 해석할 뿐이죠. 화석, 지층, 유전체 서열, 이것들은 모두 과거의 흔적이 남긴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고 해석에는 여러 가지 전제와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화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제들과 가정들은 모두 검증이 완료된 사실일까요? 저는 진화론에 대한 연구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 생명체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인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화 연구에 사용되는 전제들과 가정들이 지금도 때로는 변경이 되고 폐기가 되는 상황에서 진화론만 연구를 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 우리가 관찰되는 이 세상을 창조론적 관점에서 오히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왜 한쪽 연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찰할 수는 없고 직접 가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물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AI 기술이 활용이 되면서 특정 초기 조건을 저희가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의 질적 증가가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있을 만한 사건을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과연 생길 수 있는지 그 초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어떤 실제로 유전자의 어떤 증가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시작해서 실제로 실체에 다가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꿀벌을 골랐던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꿀벌은 너무 지능이 높고 높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연구하기에 좋은 대상입니다. 이 꿀벌에서 제가 특별히 디노보 유전자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유전자를 정해서 컴퓨터 안에서 진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돌린 결과 저희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실제 유전적인 어떤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진화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꿀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돌연변이의 속도, 그 속도를 저희가 컴퓨터 안에 하나의 파라미터로 집어넣고
최대한 지금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나도록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이 진화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적응도 함수, fitness function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fitness function을 어떤 모양으로 갖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실제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진화의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컴퓨터 안에서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주고 이 빨간색 그리고 핑크색이 실제로 지금 현재 꿀벌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동일하게 돌연변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적응도 함수에 따라서 실제로 오랜 시간을 거쳐 진화가 일어나는지를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파란색이 온 발을 덮게 되면 그것은 진화가 완료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화가 여전히 진행되다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리하면 어떤 특정 저금도 함수를 갖게 되면 저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 진화가 일어나는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적응도 함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그리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진화를 우주의 연대라고 주장이 되는 그 연대까지 진행을 했으나 진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여러 단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적응도 함수, 즉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 돌연변이가 실제로 생존에 유익한가, 그것을 결정해주는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체들은 어떤 적응도 함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딱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그 돌연변이를 인해서 발생하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대용량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모델을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많은 돌연변이가 실제로 어떤 적응도 함수의 형태를 나타내는지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건 저희 대학원 학생이 도와줘서 같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커브를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것이 앞에서 실제로 진화가 일어났을 때의 커브와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 적응도 함수를 썼을 때는 진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적은 유사도, 거의 기능에 기여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의 적응도에서는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제가 딱 하나의 유전자에서 현재 조건에서 추정한 적응도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진화에 사용되는 이러한 선형 적응도 함수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실제가 훨씬 더 극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러한 계단 함수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의 적응도 함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확정된 결론이라기보다 여러분들에게 테이크홈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단 함수보다도 더 극단적인 적응도 함수, 말해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진화론은 유전적인 정보가 오랜 시간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조론은 진리 탐구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관찰 가능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랑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라도 실제로 관측 가능한 것이라면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직접 관찰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틀, 즉 가정과 전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이 가정하고 있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러나 연구하고 있는 가정의 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론적 관점에서 견지하고 있는 생명을 이해하는 가정의 틀입니다. 유전 정보, 이 고도로 질서 정연한 이 유전 정보가 자연적으로 이 모든 이 다양성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 존재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하지만 그 범위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분화하고 적응하였는지.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빅데이터가 쌓이고 AI를 포함한 과학 연구가 더 진척이 될수록 어떤 가정이, 어떤 전제가 더 실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세상에 더 잘 들어맞는지 곧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론, 진화론뿐만이 아니라 창조론도 충분히 과학적인 이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과 다른 점은 핵심 가정의 차이가 있지, 연구 대상이라든가 연구 방법론, 그리고 반증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누가 더 잘 예측할 수 있고 누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우위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연구의 내용으로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창조론이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실제 연구의 질에 의해서 판단받고 함께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어제 찾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다윈이즘이라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다윈이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서명입니다. 이 서명은 실제 페이지 수만큼 제가 카피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높은 수준의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윈이즘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또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겸허하게 존중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은 좋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완성된 이론이 아니고 완벽하게 검증된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론도 동일한 부족함이 있고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충분한 설명력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더 풍성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신화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신화 이상의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픈 퀘스천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민망합니다만은 우리 이 기독교 학문학회의 발표 중에 가장 훌륭한 발표의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 사이에 끝없는 그 대화와 타협과 또 갈등의 과정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꼼꼼하게 우리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그런 발표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하신 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제 강연을 모두 마쳤고요.